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나무 바닥 위에 반짝이는 빗줄기를 그렸다. 아늑한 작은 부엌에서는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굽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강세아는 팬 위에서 조심스럽게 계란 프라이를 뒤집고 있었다. 한때 무기를 단단히 쥐고 순식간에 적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던 그 손은 이제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능숙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것은 그녀가 매일 잊으려 노력하는 오래된 습관이자 뼛속까지 파고든 본능이었다. 엄마, 오늘 해가 나처럼 활짝 웃고 있어요. 6살 난 딸 하늘이의 맑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세아는 미소를 지었다. 과거에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였다. 그녀는 돌아서서 딸을 번쩍 들어올려 통통한 볼에 입을 맞췄다. 그럼 우리 딸은 해보다 더 환하게 웃을 힘을 내려면 많이 먹어야겠네? 하늘이는 깨르르 웃으며 작은 팔로 엄마의 목을 감쌌다. 엄마는 정말 힘세다. 엄마 손은 엄청 튼튼해요. 세아의 심장이 순간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딸의 호기심 어린 눈을 피하며 의자에 앉혔다. 튼튼하다 단순한 단어였지만 그녀가 묻어버린 온 세상을 떠올리게 했다. 잠 못 이루던 밤들, 화약과 피비린내, 절대적인 명령과 생사를 가르는 선택의 세계. 그녀는 이 평화로운 아침을 하늘이의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아침 식사 내내 그녀는 거의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딸을 관찰했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훑고 종알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이 또한 오래된 습관이었다. 주변 환경 분석, 상황 판단. 하지만 이제 그녀의 유일한 대상은 어린 딸이었다. 그녀는 치명적인 기술들을 어머니의 본능으로 바꾸었고 군인의 경계심으로 자신의 작은 천사에게 어떤 위험도 닿지 못하게 막았다. 엄마, 오늘 서점 가요. 공주님 이야기책 사고 싶어요. Anne Fallen. 물론이지. 우리 공주님. 세아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밥 다 먹고 지하철 타고 쇼핑몰에 가자. 모녀가 집을 나설 준비를 할 때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주던 세아의 시선이 무심코 현관 거울에 닿았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온화한 얼굴의 여인이었다. 다른 엄마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엄마. 하지만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에서 다른 시선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공허한 눈빛. 과거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저어 그 이미지를 떨쳐냈다. 아니야. 나는 강세아. 하늘이의 엄마. 그것뿐이야. 그녀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부드러운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온기는 그녀를 이 평화로운 현실에 묶어두는 유일한 닻이었다. 모녀는 문 밖으로 나서서 도시의 분주한 인파 속으로 섞여들었다. 작은 집과 굳게 잠긴 비밀들을 뒤로 한 채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하늘은 여전히 거짓된 푸르름을 띠고 있었다. 쇠바퀴가 선로 위를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지하철 객차는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며 심하게 흔들렸다. 비좁고 답답한 공간은 긴 하루에 지친 낯선 얼굴들로 가득했다. 강세아는 딸 하늘이를 품에 꼭 안고 분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딸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 애썼다. 땀 냄새, 값싼 향수, 탁한 공기가 섞여 그녀를 불쾌하게 했다. 그녀의 경계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두 눈은 무의식적으로 객차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최진혁, 탈색한 노란 머리에 화려한 해골 무늬가 프린트된 검은 티셔츠를 입은 남자였다. 그와 그의 무리는 젊은 여성 한 명을 객차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청초한 얼굴과 겁에 질린 커다란 눈을 한 그 여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어이, 예쁜 아가씨. 왜 이렇게 쌀쌀맞아? 진혁이 느끼한 목소리로 비웃었다. 그는 손을 뻗어 여성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했다. 오빠들이랑 잠깐 놀러 가자.
재밌을 거야. 젠. 세아는 눈을 감고 외면하려 애썼다. 내 일이 아니야. 나에겐 하늘이가 있어. 그녀는 딸을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때 그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와 건달들의 저속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연약한 울음소리는 그녀의 양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엄마, 저 언니 울고 있어요. 하늘이가 순진하게 속삭였다. 딸의 말은 마지막 명령과도 같았다. 세아는 자신의 아이가 악이 승리하는 장면을 아무도 막지 않는 채 보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죽음을 품은 듯 차가운 숨결이었다. 최진혁의 더러운 손이 여성을 건드리려 할 때 다른 손이 그것을 막았다. 부드러워 보였지만 마치 강철 수갑처럼 그의 손목을 단단히 쥔 손이었다. 진혁은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아줌마. 그는 분노에 차소리쳤다. 미친 아줌마가 이거 안 놔? 그는 남은 주먹으로 세아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그녀에게 그 주먹은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느렸다. 그녀는 가볍게 몸을 기울여 주먹을 허공으로 흘려보냈다. 동시에 손목을 살짝 비틀어 온 체중을 그의 손목 관절한 지점에 실었다. 우두둑. 건조하고 섬뜩한 뼈 부러지는 소리가 지하철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진혁의 처절한 비명이 공기를 갈랐다. 시끄럽던 객차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경악과 충격에 휩싸인 채 이 새끼가 우리 형한테 무슨 짓이야? 그의 친구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에 불과했다. 세아는 발을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진혁의 몸을 방패 삼아 동시에 팔꿈치와 무릎으로 밀리미터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공격을 날렸다. 목젖, 명치, 관자놀이, 빠르고 간결하며 절대적으로 효과적이었다. 10초도 채 되지 않아 건장한 남자 셋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객차 안의 공기는 짙게 가라앉았다. 무서운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녀를 감탄이 아닌 공포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들은 인간의 탈을 쓴 괴물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최악은 하늘이도 그런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춰 섰다. 최진혁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친구들의 부축을 받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고개를 돌려 도끼 가득한 눈으로 세아를 쏘아보았다. 오늘 일 잊지 않는다. 내가 찾아낸다. 네가 누구든 어디에 숨어있든 I dream. 그의 협박은 닫히는 문소리에 묻혔다. 세아는 하늘이와 여전히 떨고 있는 젊은 여성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여성을 근처 카페로 데려가 진정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카페에서 윤서아라고 밝힌 젊은 여성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세아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아는 습관적으로 목에 걸린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낮고 극힌 자국이 있는 황동 나침반이었지만 매우 소중하게 다뤄진 듯했다. 강세아의 심장이 갑자기 멎었다. 저 나침반, 저 디자인, 뒷면의 반달 모양 극힌 자국.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10년 전 동해안의 눈보라 속에서 총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몇 킬로미터를 그녀를 업고 폭풍과 싸우며 그녀를 피난처로 데려갔다. 하지만 작은 눈사태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다 그는 굴러떨어진 바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 나침반을 쥐어주며 속삭였다. 살아야 하오. 길을 잃지 마시오. 그녀는 살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러지 못했다. 그 강박적인 죄책감이 그녀가 군을 떠난 이유였다. 세아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었다. 물어봐야만 했다. 그 대답이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을지라도. 서아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다.
그 나침반 어디서 나셨어요? 윤서아는 나침반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깊은 슬픔이 어렸다. 아, 이거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유품이에요. 산에서 구조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과 함께 발견된 유일한 물건이에요. 세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울음으로 터져나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혹시 아버님께서 10년 전쯤 동해안에서 다친 여군을 구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나요? 윤서아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동그란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접시 위로 떨어지며 카페의 죽은 듯한 정적 속에서 날카로운 쨍그랑 소리를 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윤서아의 마지막 질문. 어떻게 그걸 아세요? 라는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강세아의 심장에 밝혔다. 카페의 잔잔한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나지막한 대화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공포스럽게 쿵쾅거리는 소리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차갑게 식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눈앞에 슬픔과 충격으로 얼어붙은 윤서아의 얼굴을 보았다. 저 맑은 눈동자는 10년 전 자신을 구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남자의 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 나침반. 세아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목소리는 유리처럼 위태롭게 떨렸다. 아버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네? 윤서아의 동공과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그게 무슨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었나요? 강세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둑이 터지듯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10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고백을 참회를 시작했다. 제가 바로 그 여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구해낸 사람. 그리고 저 때문에 아버님께서. 세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다. 윤서아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삼촌이 가끔 들려주던 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절벽 아래에서 죽어가던 한 군인을 발견했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영웅처럼 돌아가셨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전설 속 군인이 지금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이라니.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끈 원인이자 아버지가 지켜낸 결과물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삼촌이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영웅이었다고. 그 군인이 당신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당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이해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혼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강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윤서아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차마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을 수 없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눈빛을,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는 것을 차라리 그때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윤서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엎드려 아버지를 부르며 서럽게 울었다. 한 사람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리며 다른 한 사람은 평생의 죄책감을 통감하며 카페의 구석자리에서 두 여자는 비극적인 운명의 끈으로 묶인 채 한참 동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듯 눈물만 쏟아냈다. 바로 그 위태로운 평화와 슬픔의 순간, 정적을 깨고 강세아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 글자를 본 순간 강세아의 몸이 반사적으로 굳었다.
슬픔에 젖어있던 어머니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물의 위협을 감지한 전사의 차가운 눈빛이 돌아왔다. 군을 떠난 이후 처음 보는 번호였다. 죽음과 위험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 잠깐만요. 그녀는 윤서아에게 짧게 말하고 휴대폰을 들고 카페 구석으로 향했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기계적으로 변조된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였다. 강세아 씨. 맞나? 강세아의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 UDT의 자랑. 전설의 마녀 교관님. 목소리가 비웃음을 머금고 이어졌다. 10년 동안 숨바꼭질은 재밌었나? 평범한 엄마인 척 연기하느라 힘들었겠군. 하지만 그 연극도 이제 끝이야. 안스페. 누구냐? 세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지키려 했던 것. 내 유일한 약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뒤 한번 돌아보시지.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강세아의 고개가 나무 인형처럼 삐걱거리며 돌아갔다. 시야가 느리게 움직였다. 윤서아가 당황한 얼굴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윤서아의 옆. 방금 전까지 하늘이가 앉아있던 작은 의자. 의자는 비어 있었다. 먹다 남은 케이크 한 조각과 분홍색 코코아 잔만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늘이. 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서아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하늘이 어디 갔지? 방금 화장실에 간다고, 금방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와요. 윤서아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렸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의 기계음이 사라졌다. 대신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웃음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찢고 들어왔다. 지하철에서 들었던 최진혁의 목소리였다. 하하하. 찾고 있나? 내 새끼?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어떤 굴욕을 당했는지 이제부터 내 뼈와 살에 똑똑히 새겨주지. 모든 건 네가 자초한 게임이야. 최진혁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속삭였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 이 미친년아. 아우. 강세아의 손에서 휴대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눈에는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필사적으로 삼켰다. 평범한 엄마 강세아는 죽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자신의 새끼를 빼앗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암사자만이 서 있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던 딸이 사라졌다. 그 단순한 문장이 거대한 강철 망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단 몇 초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세아씨, 정신 차려요. 세아씨. 윤서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강세아를 악몽 같은 현실로 잡아당겼다. 그 순간 절망에 빠져있던 엄마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전사의 눈빛이 떠올랐다. 슬픔, 공포, 분노,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그녀의 뇌는 10년간 단련된 생존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황 분석, 목표 설정, 행동 개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액정은 깨졌지만 다행히 작동은 했다. 그녀는 울먹이는 윤서아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방금 전 딸을 잃은 엄마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냉정함이었다. 윤서아 씨, 내 말 들려요? 정신 차려요.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 End quote. 하지만 하늘이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해. 세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 삼촌에게 다시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고. 코드 제로. 아동 실종. 범인은 최진혁. 내 말 그대로 전해요. 위치 추적. 주변 CCTV 확보. 모든 걸 요청하라고 해. 빨리.
세아의 단호한 명령에 윤서아는 공포 속에서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삼촌 윤태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이 강세아는 카페 안을 빠르게 훑었다. 출입구는 하나. 범인은 하늘이가 화장실로 향하는 짧은 순간을 노렸을 것이다. 손님으로 위장했거나 혹은 직원을 매수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곧장 카운터로 달려가 겁에 질린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았다. 방금 화장실 간 여자아이 못 봤어요? 키는 이만하고 분홍색 원피스. 저는 잘. 똑바로 말해. 못 봤어? 강세아의 얼음장 같은 기세에 눌린 아르바이트생이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아저씨가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자기는 엄마 친구인데 급히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안고 나갔어요. 역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강세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세월의 피로가 묻어나는 얼굴.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자. 윤태식이었다. 그의 시선은 곧장 강세아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순간 숨을 삼켰다. 이 여자인가? 형님이 목숨을 바쳐 구한 사람. 그리고 이제 내 조카까지 이 위험 속으로 끌어들인 사람.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는 베테랑 형사였다. 윤태식입니다. 강력계 팀장입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강세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군대에서 작전 보고를 하듯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쏟아냈다. 범인은 최진혁. 30대 초반으로 추정. 목소리 톤이 높고 과시적입니다. 오른쪽 손목 안쪽에 붉은색 보석으로 눈을 장식한 흑룡 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티셔츠에 특이한 로고가 있었습니다. 로고? 윤태식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불꽃이 휘감고 있는 주사위 모양이었습니다. 주사위 눈은 1부터 6까지가 아니라 전부 뱀의 눈처럼 세로로 찢어진 형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태식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플레임 다이스. 그게 뭡니까?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급격하게 세력을 키우고 있는 신흥 범죄 조직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채. 돈 되는 건 뭐든 하는 쓰레기들이죠. 특히 잔인하고 보복심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최진혁은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라 그 조직의 중간 보스급일 겁니다. 윤태식의 설명에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조직의 자존심을 건 보복이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바로 그때 띵하는 소리와 함께 강세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최진혁이었다. 첨부된 사진 파일 하나. 강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사진 속에는 어둡고 축축해 보이는 공간에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채 껍에 질려 울고 있는 하늘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세아의 눈앞이 다시 한번 캄캄해졌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차가운 공기가 차오르며 숨이 막혔다. 그녀의 무릎이 저절로 꺾이는 것을 윤태식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그 순간 최진혁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윤태식은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하하하. 내 선물은 잘 감상했나? 내 딸. 생각보다 겁이 많던데. 이러다 쇼크로 죽는 거 아닌가 몰라? 와.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증오와 희열이 가득했다. 기억나나? 5년 전 서해 흑룡도에서 있었던 일. 네가 이끌던 UDT 팀이 블랙 스콜피온이라는 밀수 조직을 소탕했던 작전 말이야. 그때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블랙 스콜피온의 수장이었던 전갈이 바로 내 아버지였다. 강세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흑룡도 작전. 그녀의 군 경력 중 가장 화려한 성공이자 가장 찝찝한 기억이었다. 아버지가 도망치면서 숨겨둔 게 있어. 흑룡도 남쪽 끝 등대 아래 동굴에 3시간 안에 그걸 가져와.
경찰도 군대도 없이 오직 너 혼자. 약속을 어기면 내 딸은 내 아버지와 같은 곳으로 가게 될 거다. 전화가 끊겼다. 윤태식이 즉시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흑룡도까지는 배로도 최소 4시간 이상 걸립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알아요. 강세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건 함정이에요. 동시에 테스트죠. 내가 정말 혼자인지, 경찰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수작입니다. 우리를 흑룡도로 보내놓고 그 사이에 안전하게 도망갈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고요. 안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인질로 잡혀있는 이상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딜레마입니다. 윤태식이 답답한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윤서아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그녀의 눈은 평범한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디테일을 포착하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공포를 억누르고 이성의 끈을 붙잡았다. 삼촌, 세아씨, 이 사진, 배경이 좀 이상해요. 앤들 두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아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다. 배경이 너무 어둡고 거칠지만 하늘이 뒤쪽에 있는 벽돌 패턴이 좀 특이해요. 일반적인 붉은 벽돌이 아니라 회색 시멘트 벽돌인데 표면에 가로로 세 줄씩 홈이 파여 있어요. 이런 디자인은 흔치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데 윤서아가 사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벽 한 구석에 녹슨 배관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노란색 스프레이로 뭔가가 쓰여 있어요. 7 같아요. 그 순간 윤태식의 차 안에 있던 무전기에서 긴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팀장님, 사진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촬영 장소가 인천 서구 과거 공단 지역이었던 폐공장 지대로 좁혀졌습니다. 인천 서구 폐공장 지대. 그리고 7 단서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다. 강세아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단력만이 불타고 있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양동작전. 엔더. 그 단어가 뱉어진 순간 차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윤태식은 강세아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이 아닌 적의 허를 찌를 작전을 구상하는 지휘관의 냉철한 결단력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짧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 여인을 구한 형님에 대한 예우이자 이제 자신의 전부가 된 조카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엔지. 차가운 바닷바람이 강세아의 뺨을 스쳤다. 인천 연안부두의 비릿한 소금 냄새와 디젤유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그녀는 낡은 방파제 끝에 서서 짙은 어둠이 깔린 바다를 응시했다. 곧 그녀를 흑룡도로 데려다줄 해안경비대의 고속정이 약속된 장소로 접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전장은 이곳이 아니었다. 귓속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에서 윤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세아 씨, 보트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감시자가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10분. 놈들의 시선을 완벽하게 속여야 합니다. And. 알겠다. 강세아는 짧게 대답하고 보트에 올랐다. 굉음과 함께 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항구를 빠져나갔다. 점점 멀어지는 부두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딸 하늘이를 폐공장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듯한 착각에 심장이 옥죄어 왔다. 하늘아, 조금만 버텨. 엄마가 꼭 갈게. 그녀는 눈을 감고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만 작전이었다. 적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야만 아군이 활동할 공간이 생긴다. 같은 시각, 폐공장 지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윤태식의 승합차 안은 첨단 장비로 가득 찬 이동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윤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드론 컨트롤러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앞 모니터에는 경찰 특수 정찰 드론이 보내오는 고화질 영상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서아야, 할 수 있겠니? 윤태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삼촌,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제가 하늘이를 찾아야 해요. 그녀는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을 책임감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컨트롤러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론은 소리 없이 폐공장 단지 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열화상 카메라 모드로 전환했다. 화면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세 개로 변했다. 대부분의 건물은 생명 활동이 없다는 증거인 차가운 푸른색을 띠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공장 단지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유독 낮고 고립된 건물 하나가 화면에 잡혔다. 삼촌, 저기 다른 건물들과는 달리 그 건물의 특정 구역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여러 개의 열원이 한 공간에 뭉쳐있는 모습. 그리고 그 옆 더 작은 방에서는 희미하지만 명확한 붉은 점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었다. 윤태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확대해봐. 윤서아가 컨트롤러를 조작해 화면을 확대했다. 건물의 낡은 외벽에 노란색 스프레이로 쓰인 어우칠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찾았어요. 사진 속 건물이에요. 윤서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윤태식은 즉시 무전기를 잡았다. 전 팀에게 알린다. 목표 건물 특정. 어우칠 구역. 지금부터 내 명령 없이 절대 움직이지 마라. 해상에서 10분의 기만 작전을 마친 강세아는 대기하고 있던 다른 소형 보트로 옮겨 타고 소리 없이 육지로 복귀했다. 젖은 전투복에서는 차가운 바다 냄새가 났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다음 전투를 위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가 폐공장 지대 외곽 약속된 지점에 도착했을 때 윤태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어우칠 건물 2층 창고입니다. 윤태식은 태블릿 PC로 내부 구조도와 열원 배치도를 보여주었다. 총 5명. 넷은 큰 방에 모여 있고 한 명은 복도에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아이는 격리된 작은 방에 혼자 있습니다. 강세아의 눈이 도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침투 경로와 제압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윤태식은 그녀의 눈에서 절대적인 확신을 읽었다. 외곽 포위망은 완성됐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기동대가 건물을 완전히 봉쇄할 겁니다. 강세아 씨는 오직 아이를 구출하는 데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엔포메이. 그것은 공식적인 경찰 작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윤태식은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인질 구출 작전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딸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강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윤태식이 건넨 야간 투시경과 비살상용 성광탄 그리고 단단한 군용 대검을 챙겼다. 그녀에게는 총이 필요 없었다.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무기였다. 10분 뒤에 진입하겠습니다. 강세아는 한마디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소리 없고 민첩했다. 그녀는 건물의 측면에 있는 낡은 가스 배관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벽을 타기 시작했다. 고양이처럼 사뿐히 2층 창틀에 올라선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복도 안을 살폈다. 복도 중간에서 경계 근무자 한 명이 벽에 기댄 채 하품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 안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경계 근무자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강세아는 이미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목을 팔로 감아 기도를 막는 동시에 다른 손의 쥔대검 손잡이로 그의 후두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윽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남자는 소리 없이 쓰러졌다. 내부 진입. 경계 근무자 처리 완료. 그녀는 이어피스를 통해 속삭였다.
이제 그녀는 최진혁과 나머지 조직원들이 모여있는 창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카드패를 내려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그녀는 허리에 찬 섬광탄의 안전핀을 뽑았다. 그리고 문 아래의 작은 틈으로 훈련했던 그대로 정확하게 섬광탄을 굴려 넣었다. 이게 뭐? 안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린 직후 펑 하는 괴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이 터져나왔다. 동시에 강세아는 육중한 창고문을 어깨로 들이받아 박살내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으악, 내 눈. 뭐야. 섬광과 굉음에 시각과 청각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조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다. 강세아는 그 혼란의 중심을 폭풍처럼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비 없는 폭력 그 자체였지만 그 안에는 딸을 구하겠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해 쓰러뜨리고 돌아서며 다른 남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걷어찼다. 최진혁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들려 했다. 하지만 강세아가 더 빨랐다. 그녀는 바닥을 굴러 최진혁의 품으로 파고들며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최진혁이 비명을 질렀다. 강세아는 그의 손에서 떨어진 총을 발로 걷어차 멀리 날려버리고 그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타했다. 커헉. 최진혁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4명의 건장한 남자가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다. 강세아는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하늘이가 갇혀있는 작은 방으로 달려갔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금 걷어찼던 권총을 주워들어 자물쇠를 향해 2발을 격발했다. 팡팡 하는 총성이 폐공장을 울렸다. 부서진 문을 열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의 모습이 보였다. 하늘이는 총성에 놀라 구석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하늘아, 강세아는 달려가 딸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내고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었다. 하늘이는 엄마의 품에 와락 안기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웠어. 괜찮아. 하늘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에우. 강세아는 딸을 꼭 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작전은 끝났다. 잠시 후 제압된 최진혁이 강세아의 앞으로 끌려왔다. 그는 팔이 부러진 채 분노와 패배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강세아를 노려보았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이 괴물 같은 년. 강세아는 구급대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늘이를 한번 돌아보고 최진혁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연민과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네가 괴물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될 필요는 없었어. 너는 내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뿐이야.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 폭력의 고리는 오늘 여기서 내가 끊겠다. 다시는 내 딸과 내 주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부탁이 아니야. 심판이다. 안더? 폐공장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딸의 손을 잡은 강세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길고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채우고 있었다. 강세아는 진정제를 맞고 곤히 잠든 하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작은 침대에 누워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는 딸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딸의 작은 손목에 남은 붉은 밧줄 자국과 자신의 옷에 희미하게 밴 화약 냄새는 그것이 끔찍한 현실이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딸의 손목을 쓸어주며 다시는 그 어떤 상처도 남기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윤태식과 윤서아 두 삼촌 조카가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나는 종이컵과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윤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수사와 작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강세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복잡한 감정이 아닌 따뜻한 동료애가 담겨 있었다. 네. 다행히 다친 곳은 없고 너무 놀라서 진정제 맞고 잠들었어요. 두 분은요? 괜찮으세요? 강세아의 물음에 윤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한결 안정된 모습이었다. 전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늘이가 무사해서. 윤서아는 잠든 하늘의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안도했다. 그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세상의 어두운 이면과 그에 맞서는 용기의 무게를 동시에 깨달았다. 그리고 강세아라는 여성이 가진 강인함과 모성애의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윤태식은 강세아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최진혁. 입을 열었습니다. 흑룡도에 숨겨뒀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의 예상대로 시간을 벌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관련자들 모두 검거했고 플레임 다이스 조직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이번 사건 상부에서는 강세아 씨의 비공식적 자문 덕분에 해결된 것으로 보고될 겁니다. 불필요한 조사는 없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강세아가 그토록 원하던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세 사람은 잠든 하늘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병원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다. 창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잿빛 도시 위로 붉은 기운이 번지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새벽의 빛이었다. 윤태식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품 안에서 낡은 군용 수첩 하나를 꺼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손때 묻은 수첩이었다. 이건 제 형님의 유품입니다. 그는 수첩을 펼쳐 그 안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봉해진 편지 한 통을 꺼냈다. 형님이 마지막 임무를 떠나기 전 제게 맡겼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받는 사람에는 내가 구해낸 용감한 군인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세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얇은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투박하지만 정갈한 글씨체로 그녀의 생명의 은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 적혀 있었다. 이 편지를 읽게 될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기억합니다. 절벽 아래, 폭풍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던 당신의 눈빛을, 그 눈빛에서 나는 꺼져가는 생명이 아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불행한 사고일 뿐 결코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 부디 죄책감 속에 살지 마시오. 그것은 나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생명으로 당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항해해 나가시오. 당신 손에 쥐어준 나침반이 부디 당신의 길을 밝혀주기를,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그 강인함이 분노가 아닌 누군가를 지키는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nd ID. 강세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다.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이 낡은 편지 위로 뚝뚝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자신도 잊고 지냈던 과거의 한 조각을 한 남자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용서와 축복으로 남겨주었던 것이다. 그녀를 얽매던 과거의 족쇄는 사실 그녀를 지켜주고 있던 따뜻한 닻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하늘이가 잠이 깬 얼굴로 들어왔다. 엄마. 강세아는 눈물을 닦고 딸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다. 깼어? 우리 딸. 이제 괜찮아? 응. 근데 엄마. 울었어? 하늘이의 작은 손이 강세아의 눈가를 닦아주었다. 강세아는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너무 기뻐서. 우리 하늘이가 엄마 곁으로 돌아와줘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 NZ. 몇 주 후, 강세아의 집에는 따뜻한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강세아와 하늘, 그리고 윤태식과 윤서아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어색함은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였다. 두 개의 상처 입은 가족이 만나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엄마, 하늘이가 강세아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나도 커서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나쁜 사람들 혼내주고 약한 사람들 지켜주는 사람. And 아이의 말에 강세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가 걸어온 거칠고 외로웠던 길이, 그리고 그녀 때문에 쓰러져간 한 생명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파도는 이제 딸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물결로 이어지고 있었다. 강세아는 하늘이를 꼭 안고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어둠을 함께 밝혀줄 소중한 등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운명의 파도는 그녀를 거칠게 몰아붙였지만 결국 그녀를 새로운 희망의 항구로 이끌었다. 강세아. 그녀의 진짜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눈부신 항해였다.